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인적이 끊긴 산길 끝 범어사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시계는 이미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깊은 산자락의 공기는 해가 진 후 급격히 차갑고 묵직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5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나 그 깔끔한 복장이 오히려 그들의 거친 얼굴과 목덜미 위로 불쑥 튀어나온 문신 조각들의 야만적인 느낌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걷기 시작하자 사찰의 고요함은 낯선 구두 소리와 사납게 내뱉는 담배 연기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평화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폭력과 탐욕의 세계에서 온 침입자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최우진이었습니다. 그의 굵은 목 뒤편에는 백호 연합의 상징을 암시하는 흉포한 문신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주변의 고요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태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턱을 쳐들고 거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걸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험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 범어사라는 낡은 절이 벌써 2달째 백호연합의 보호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산 일대를 관리하는데 이 늙은 중들이 배짱이 좋습니다. 최우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배짱이라. 낡고 가난한 절일수록 원래 더 더럽고 질긴 법이지. 네, 전욱 형님이 이 구역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푼돈 때문에 짜증나게 하는군.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전에 왔던 놈들이 그러더군. 새로 온 젊은 여승이 한 명 있다고. 늙은 중만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좀 시시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순한 기대감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신의 집이든 인간의 집이든 자신들의 힘으로 짓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악당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범어사의 경내로 들어섰을 때 밤의 정적 속에서 절의 분위기는 찰나의 순간 격렬하게 변모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고요하던 공간은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조롱 섞인 웃음소리로 순식간에 메워졌습니다. 최우진은 대웅전 앞에 멈춰서서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태도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쿵! 굉음과 함께 대웅전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던 선제 스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선제 스님은 60대 후반의 노승으로 수많은 세월의 고난이 새겨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수염은 그의 고결한 수행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공포에 질린 선제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기에 이리 불경한 짓을 하십니까? 최우진은 대답 대신 담배 연기를 스님의 얼굴에 대놓고 내뿜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닐 텐데 백호 연합이다.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라. 늙으니 너희 절도 이제 관리비를 내야 할 때가 왔어. 선제 스님의 안색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백호연합, 즉 전욱이 이끄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이곳은 신도 몇 명 없는 가난한 곳이며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곳일 뿐입니다. 부처님 집, 최우진은 비웃었습니다. 부처님도 월세는 내야지. 안 그래? 공짜로 땅을 쓸 수는 없잖아. 부하들은 낄낄거리며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독하듯 불단 위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야, 저기 있는 금불상 봐라. 저거 하나만 팔아도 몇 달치는 나오겠네. 부하 하나가 불상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선제 스님은 온몸을 던져 그를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부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모독이라니. 최우진이 스님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 밀쳤습니다. 힘없이 쓰러진 선제 스님은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노쇠한 몸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제대로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최우진은 쓰러진 스님 앞에 쪼그려 앉아 예불 때 사용하는 목탁채를 집어들고는 스님의 머리를 장난처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돈 벌면 되겠네. 응? 늙으니 내 머리가 이렇게 단단했나?
선제 스님은 눈물만 흘릴 뿐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웅전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단 위에 경상을 걷어차고 향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전들은 사방에 흩뿌려졌고 그들의 구둣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불상을 발로 걷어찼고 불상은 요란하게 흔들리며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 내지 않으면 너희 절은 재개발 구역으로 밀어버릴 거야. 최우진이 목탁채로 스님의 어깨를 내리치자 선제 스님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습니다. 정말 돈이 없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웅전 밖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맑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들의 난폭한 소음을 갈랐습니다. 선제 스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최우진과 부하들은 일제히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이는 바로 혜성 스님이었습니다. 30살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 감춰진 아름다운 용모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하고 맑은 눈빛은 난장판이 된 대웅전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선제 스님을 향했고 그 속에서 혜성 스님은 순간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누른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소란을 피우십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그들이 방금까지 괴롭히던 노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최우진과 부하들은 이미 혜성 스님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최우진은 징그럽게 웃으며 담배를 바닥에 던져 짓밟았습니다. 오, 성깔도 있네. 근데 아가씨, 이런 절에서 썩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이렇게 예쁜 얼굴과 몸매를 왜 가리고 있어? 부하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스님이라고 해도 남자 생각 안 날 리가 없지. 우리랑 같이 즐겁게 놀아보자고. 그들의 눈빛은 명백히 그녀를 향한 성적인 모욕을 담고 있었습니다. 혜성 스님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포위하며 농락했습니다. 겁먹지 마. 스님, 남자 없이 어떻게 사니? 우리가 잘 해줄게. 바로 그 순간 최우진이 혜성 스님의 승복깃을 난폭하게 낚아채 잡아당겼습니다. 자, 이 예쁜 얼굴 좀 가까이서 보자고. 승복깃이 찢어지듯 당겨지자 혜성 스님의 목선과 쇄골 근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5명의 야쿠자들은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혜성 스님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피부 위에 새겨진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백호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포효하는 듯한 호랑이의 형상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사실적이었으며 그 위압감은 마치 살아있는 맹수가 그들 앞에 나타난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중이 문신을 했어. 그들의 놀라움은 단순한 경악을 넘어 혼란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혜성 스님의 눈빛이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본명인 강미래의 몸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요원으로서의 냉혹한 전투 본능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제 스님에게 배운 비폭력의 신념과 이 치욕적인 모욕을 결코 참을 수 없다는 분노 사이에서 찰나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진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더럽고 탐욕스러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던 백호의 봉인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강미래는 혜성 스님의 껍질을 벗고 포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순간 범어사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고 두 개의 상반된 운명의 충돌이 격렬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성 스님의 분노는 이미 그녀의 모든 이성을 넘어섰습니다. 최우진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뺨에 닿으려는 찰나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강미래의 전투 본능이 번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혹독한 비밀 훈련소에서 5년간 단련된 최정계 요원의 무자비한 효율성이었습니다. 혜성 스님의 손은 섬광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최우진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채 비틀었고 그를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려 땅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거구의 남자가 순식간에 쓰러지며 억하! 하는 고통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은 이미 심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은 경악하여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이 방금 전까지 그들이 조롱하던 나약한 여승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다른 부하 하나가 당황하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혜성 스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후 손날로 그의 목줄기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부하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혜성 스님의 움직임은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다른 한 명의 명치에 정확히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하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혜성 스님은 그의 뒷머리를 가볍게 후려쳤을 뿐입니다. 그 역시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5명의 백호 연합 조직원들은 모두 대웅전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통에 떨거나 아니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최우진은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며 혜성 스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평소에 나약한 혜성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사라져. 2번 다시 이 장소에 발을 들이지 마. 혜성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강력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우진은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저 여자 보통이 아닙니다. 닥쳐, 당장 가자. 최우진은 다른 부하들을 재촉하여 허겁지겁 대웅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함께 난장판이 된 대웅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직원들이 사라진 후 혜성 스님은 곧바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선재 스님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선재 스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선재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성 스님, 고맙습니다. 혜성 스님 덕분에. 혜성 스님은 선재 스님을 부축하여 대웅전 구석에 앉힌 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목탁과 엎어진 향로, 바닥에 짓밟힌 경전들, 이 악당들, 강미래의 입에서 잠시 비밀 훈련소에서 쓰던 거친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그녀는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선재 스님, 그들이 자주 와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선재 스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2달 전부터 매달 관리비를 내라고 협박해왔습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혜성 스님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일로 끝날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백호연합은 그녀의 과거 조직처럼 수치를 당하면 반드시 더 큰 힘으로 보복하는 조직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테고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그녀는 고요히 기도하며 마음속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그날 밤 최우진과 부하들은 허겁지겁 봉어지로 돌아가 전욱에게 보고했습니다. 백호연합의 사무실에는 행동대장 전욱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 한 명한테 너희 5명이 전부 당했다고? 30 중반의 전욱은 키가 130cm를 훌쩍 넘는 거구였고 단단한 근육질의 체형은 그가 단순한 조직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얼굴 곳곳에는 칼자국과 긁힌 상처가 있었고
특히 왼쪽 눈썹 위에는 깊은 흉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우진은 부어오른 얼굴로 더듬거리며 보고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이상합니다.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투 병기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문신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욱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문신이라고 최우진이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예, 어깨에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호였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 위치가 부하의 말은 맴돌았고 전욱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위치? 어디에? 앞쪽입니다. 쇄골 근처요. 전욱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 정확히 왼쪽 쇄골 근처에도 손바닥 크기의 백호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욱과 강미래만이 그리고 그들이 속했던 최전계 암살 요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배신의 상징이자 명예의 흔적이었습니다. 설마, 말도 안 돼. 전욱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미래. 내가 직접 가보겠다. 다음 날 전욱은 검은 세단에 부하 8명을 태우고 범어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부하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백호, 문신, 어깨 앞쪽 여자.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리가 없어. 30분 후 전욱 일행이 범어사 경내로 들어서자 전날 밤의 소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사찰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욱은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은 여기서 대기해. 최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혼자 가시는 겁니까? 어젯밤 그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전욱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여자 한 명에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그의 말은 부하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이 모든 불안을 끝내기 위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욱은 대웅전 앞에 도착하여 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나와라. 어젯밤 일 때문에 왔다. 잠시 후 안에서 선제 스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옵니까? 백호 연합 행동대장 전욱이다. 내 부하들에게 무례를 범했다고 들었다. 어서 나오라고. 선제 스님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습니다. 그때 대웅전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제 스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맑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욱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어딘가에서 분명히 들어본 듯한 익숙하고도 낯선 음성이었습니다. 대웅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전욱의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대웅전 문이 완전히 열렸고 한 명의 여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살 초반의 아름다운 얼굴, 단호한 눈동자.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느껴지는 존재. 전욱과 혜성 스님이 서로의 눈을 마주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전욱의 눈이 크게 확대되었고 그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혜성 스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욱의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래, 정말 강미래인가? 혜성 스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욱, 네가 왜 여기에? 왜 그런 모습으로? 선제 스님은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두 분 서로를 아시는 분들입니까? 하지만 전욱과 혜성 스님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쳐다보며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회,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자신의 초라하고 타락한 모습을 가장 소중했던 동료에게 들켜버린 수치심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혜성 스님과 전욱이 서로를 마주하며 굳어있던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들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제 스님이 그들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이십니까? 그 질문은 텅 빈 공허에 던져진 메아리 같았습니다. 혜성 스님은 눈물을 참는 듯 눈을 깜빡였고 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전욱,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다정함과 현재의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욱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검은 수트와 그가 짊어진 폭력 조직의 그림자는 그녀가 간직한 순수한 기억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거친 손과 검은 구두를 내려다 보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강미래,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묻고 싶지만 내가 먼저 대답할 말이 없구나. 두 사람의 강렬한 시선이 다시 마주치는 그 순간 마치 낡은 필름이 돌아가듯 그들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국가의 깊은 산악지대,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한 비밀 훈련소, 설산 훈련소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30여 명의 특수 요원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옥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뛰어? 늦는 놈은 저녁 식사 없다. 교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미래와 전욱. 그들은 20살 중반의 나이였고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국가의 손에 의해 길러진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미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을 압도하는 체력과 무술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전욱은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사격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훈련 과정 내내 최고의 성적을 다투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간을 버텨낸 동료였습니다. 축하한다. 너희 둘이 이번 기수 최고 성적이다. 너희는 특별 임무를 위한 최전개 부대에 선발되었다. 훈련소장이 그들 앞에서 직접 선언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바로 어깨에 백호 문신을 새기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문신은 최정계 암살 요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다. 너희는 이제 조국의 검은 그림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함께 견뎌냈고 피와 땀으로 맺어진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형제애와 같은 끈끈한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홍 교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홍 교관은 전욱에게 아버지와 같은 멘토였습니다. 전욱, 너는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마라. 홍 교관의 눈빛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래 역시 홍 교관을 존경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때마다 홍 교관은 늘 그녀를 감싸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래, 너는 특별한 아이다.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후 5년 동안 그들은 수많은 임무를 함께 수행했습니다. 국경 감시, 탈주자 수색, 내부 숙청 작업, 잔혹한 임무들이었지만 그들은 조국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욱의 마음속에는 회의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야,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미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 조국을 위해서겠지? 하지만 전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탈주를 꾀하는 반역자가 있다. 신원은 비밀이다.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제거하라.
임무를 하다라는 상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국경 지역의 산길로 향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목표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경악으로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장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 두 자녀가 짐을 짊어지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홍 교관이었습니다. 설마 교관님이? 전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고 미래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이 탈주를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홍 교관,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교관님. 전욱의 목소리에 홍 교관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무념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왜 이곳에 계신 겁니까? 저희는 반역자를 처단하라는 임무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관님이 여기 계시다니 어떻게 조국을 배신하실 수 있습니까? 전욱의 목소리는 격하게 떨렸습니다. 홍 교관은 두 제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정 원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다오. 홍 교관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이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왔던 바깥 세상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단다. 이 나라는 썩었고 바깥 세상은 살아있어. 숨길 것도 없고 자유롭게 외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야. 말도 안 됩니다. 저희가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반박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그리고 이 나라는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곳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의심되는 인간은 가차 없이 숙청하고 있단 말이다. 나 역시 이미 감시 대상이야.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전욱과 미래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전욱은 이미 이 나라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던 상황이었고 평생 스승처럼 따랐던 홍 교관의 말은 그에게 결정적인 반가쇠가 되었습니다. 미래야, 전우가 너희도 위험하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같이 가자. 올바른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자. 홍 교관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욱은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 역시 전욱을 보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전욱이 먼저 총을 내렸습니다. 교관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미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그 순간 세 사람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국경선에 도달했습니다. 홍 교관은 가족들을 먼저 철조망 너머로 보냈고 미래와 전욱은 철조망을 잘라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그때 멀리서 궁연의 짖는 소리와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켰다. 서둘러. 6명은 필사적으로 철조망을 넘어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지만 다행히 그들 모두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홍 교관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래와 전욱도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은 그렇게 조국을 등지고 도망쳤습니다. 올바른 삶,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삶을 꿈꾸며 하지만 그들이 도달한 곳에서 운명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범어사의 문턱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은 그 5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배신, 그리고 엇갈린 선택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혜성 스님이 된 미래의 눈에는 전욱을 향한 안타까움이, 백호 연합의 행동대장이 된 전욱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죄책감과 형용할 수 없는 그리움이 맴돌았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그들이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새벽녘 철조망 국경을 넘은 6명의 탈주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유라는 이름의 땅을 밟았습니다. 홍 교관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부둥켜 안았고
강미래와 전욱 역시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친 대가로 그들은 이제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2달 후, 그들은 중국을 거쳐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강미래와 전욱은 곧바로 정부 산하의 정착 지원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훈련, 직업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석 달은 그들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친절한 교육 담당자와 상담사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고, 그들을 감시하는 감시병의 시선도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자유롭구나.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강미래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전욱 역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면서도 낯선 평화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시설에서의 석 달은 그들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곧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두 분은 워낙 능력과 의지가 뛰어나시니 잘 적응하실 겁니다. 마침내 훈련 과정을 마친 강미래와 전욱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착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을 겨우 마련해 빌린 단칸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궁궐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미래야,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다. 전욱이 텅 빈 방을 둘러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이야.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평범한 노동자로 살고 싶다. 전욱이 말했습니다. 강미래는 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한국 요리를 배워볼까? 아니면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프런트 업무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착 지원 시설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전욱 씨, 강미래 씨, 탈북민 전문 취업 지원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좋은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구나. 다음 날 두 사람은 기대에 부풀어 희망 취업 지원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번화에 위치한 센터는 겉모습부터 매우 번듯하고 화려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욱 씨, 강미래 씨, 맞으시죠? 30 중반의 정장 차림 남자가 상냥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센터의 김 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탈북민 성공 취업 사례 같은 액자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친절한 미소로 설명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탈북민 분들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지금까지 95%의 취업 성공률을 자랑하죠. 그는 전욱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욱 씨는 인상이 좋고 성실해 보이십니다. 물류회사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월급도 30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합니다. 전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전의 삶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이어서 강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 씨는 미모가 출중하시네요. 호텔 프런트나 고급 백화점 안내 업무가 어떻습니까? 품격 있는 일자리죠.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강미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연결해 드립니다. 김 부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소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첫 달 급여의 30% 정도죠. 두 사람은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드디어 궤도에 오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미래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미래 씨, 일자리가 정해졌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이요? 홀 서빙이나 안내 업무인가요? 김 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접대 업무입니다.
VIP 고객들과 대화하고 술 시중을 드는 일이죠. 강미래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 걱정 마세요. 그냥 대화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호텔 프런트 일은 아직 자리가 없으니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결국 강미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그녀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강미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어쭈, 예쁜 아가씨가 새로 왔네. 강미래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스토랑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아니라고? 네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 온 거야? 탈북자 주제에 감히 큰 소리를 쳐? 저는 대화만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손님 비위 맞추는 게 대화지. 몸으로 하는 대화 말이야. 강미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나갈게요. 나가? 네가 나가려면 위약금 5천만 원을 내. 취업 알선 업체가 너를 소개해주면서 받아간 돈이다. 못 내면 계속 일해. 강미래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꿈꾸던 품격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지옥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욱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욱 씨, 물류회사 일이 나왔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현장 경험부터 쌓아주셔야 합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전욱은 기뻐하며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낡은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전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일은 간단하다. 저 할머니 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는 거야. 돈이요? 밀린 월세를 받아오는 겁니다. 전욱은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앞에서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70대의 노파가 나왔습니다. 아직 돈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노파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때서야 전욱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월세가 아니라 사채였습니다. 할머니, 이자까지 5천만 원입니다. 당장 집을 넘기셔야겠어요. 노파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전욱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여기 자유의 땅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남자가 전욱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뭐야? 누구 편이야? 돈이 그렇게 급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 새끼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남자가 전욱의 멱살을 잡고 밀쳤지만 전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훈련소 특수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자. 전욱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욱과 강미래는 서로의 끔찍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미래야, 우리 완전히 속은 거야. 강미래 역시 울먹였습니다. 나도 그래. 이게 대체 뭐야? 우리가 꿈꿨던 자유가 이런 거였어? 그들은 다음 날 희망취업지원센터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욱과 강미래는 서로의 끔찍한 경험을 나눈 다음 날 주저없이 희망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던 희망은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채 김 부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희에게 약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전욱이 거칠게 항의하자 김 부장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비웃었습니다. 약속? 무슨 약속 말이야? 관리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류관리직. 김 부장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직 맞잖아. 사채빚 몸 갚는 늙은이들 관리하는 직업. 그리고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관리하는 직업. 강미래 역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호텔 프런트라고 하셨잖아요. 김 부장과 다른 직원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호텔, 그래, 모텔. 네가 일한 곳은 강남의 러브호텔 수준이야.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탈북자 주제에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 김 부장은 그들을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너희가 할 일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다. 불만 있으면 원래 조직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사회의 쓰레기로 살든가. 그 순간 전욱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분노와 절망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죽음 앞에서조차 억눌렀던 분노,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과거의 모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지 마. 전욱이 포효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봐, 뭐 하는 짓이야? 직원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전욱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실 집기를 모조리 뒤집어 엎고 컴퓨터와 책상, 서류들을 바닥에 내던져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 부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 불러, 빨리.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은 전욱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탈북자가 우리 사무실을 완전히 부셨어요. 재물 손괴죄로 체포하십시오. 전욱은 결국 체포되었고 강미래는 울면서 그를 뒤따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욱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도 우리가 떠나온 그곳과 다를 바 없다. 모두 썩어 있다. 전욱은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그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다른 수감자들은 전욱을 조롱하고 폭행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전욱은 더욱 차갑고 잔혹한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배신감, 한국 사회에 대한 절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전욱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강미래는 홀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탈북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 대신 그녀의 출신만을 물었습니다. 탈북자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리감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강미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점장이 그녀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안 후부터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조직에서 온놈 주제에 돈을 많이 요구해? 일한 만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싫으면 그만둬. 너 대신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강미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강미래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산사를 발견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절 마당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한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십니까? 저는 세상 어디에도 필요 없는 인간입니다. 강미래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강미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강미래는 자주 그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들의 자비로운 마음과 평온한 생활에 그녀는 점차 이끌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습니다. 이곳에서만은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노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출가를 생각하십니까? 예, 세간과의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결국 강미래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그녀는 과거의 강미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혜성스님이었습니다. 1년 후 전욱이 만기 출소했을 때 강미래는 이미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서 혜성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욱은 미래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마저 나를 버렸구나. 완전히 혼자가 된 전욱은 극도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백호연합 조직원들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봐, 솜씨가 대단하던데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교도소에서 전욱의 싸움 실력을 눈여겨보았던 조직원이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전욱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유와 희망은 모두 거짓이었고 오직 힘만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좋다. 그렇게 전욱은 야쿠자가 되었습니다. 전욱과 강미래가 한국에 온 지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미래는 깊은 산속의 혜성 스님이 되어 평온한 생활을 했고 전욱은 거리에서 백호연합의 행동대장이 되어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도망쳤던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밤 운명처럼 그들은 범어사의 문턱에서 비극적으로 재회한 것이었습니다. 전욱과 혜성 스님 사이에 흐르던 길고 팽팽했던 침묵은 먼저 전욱이 고통스럽게 내뱉는 한숨과 함께 깨졌습니다. 미래야, 5년 동안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거친 분노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성 스님의 눈가에도 마침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너를 그리워했어, 전욱. 그럼 왜 떠났어?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지? 전욱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세상에서 살 수가 없었어. 혜성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수하게 살고 싶었어. 전욱은 이를 갈며 비웃었습니다. 순수하게? 미래야, 너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구나. 그는 자신의 검은 수트와 굳은 손을 내려다보며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든 우리가 떠나온 그곳이든 모두 썩어 문드러졌어. 힘이 없으면 짓밟히고 약하면 조롱당하는 세상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혜성 스님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내 심정은 알아. 하지만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전욱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알아?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것. 착한 놈은 바보가 된다는 것뿐이야. 전욱은 몸을 일으켜 대웅전을 둘러보았습니다. 너는 여기에 숨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뿐이야. 숨었다니. 혜성 스님 역시 일어서며 반박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야. 다른 길을 찾았을 뿐이야. 다른 길? 전욱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중이 되어 연불이나 외우는 게 네가 찾은 방법이냐?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살려고 했던가? 혜성 스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욱에게 다가섰습니다. 전욱, 우리가 왜 원래 조직을 떠났는지 기억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탈출하지 않았어? 전욱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래, 그랬지. 하지만 지금 너는 뭘 하고 있어? 혜성 스님의 목소리는 절실함으로 떨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물 한 방울 없는 이 절에 와서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잖아. 우리가 원래 조직에서 거부했던 바로 그 짓을 네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전욱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흉기처럼 그의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잊었니? 순수함과 양심이야, 전욱. 혜성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한국의 놈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했어. 사회의 쓰레기라고 말했단 말이야. 전욱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해결책이야? 혜성 스님이 전욱의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바보 취급했던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답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해? 전욱이 절규했습니다. 약하게 살면서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거야. 약하다니. 혜성 스님이 전욱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전욱,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아니. 진정한 힘은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야. 혜성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홍경관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해.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전욱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혜성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래야, 내가 정말 길을 잃었었구나. 전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혜성 스님이 전욱을 다독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가 원래 조직에서 꿈꿨던 바로 그 삶, 죄 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정의롭게 사는 삶을 전욱이 혜성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물론이야. 내가 도와줄게. 혜성 스님이 전욱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전욱, 이 절로 와. 여기서 마음을 정리하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나와 함께. 전욱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중이 될 수 있을까? 중이 되라는 말이 아니야. 혜성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여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머물라는 거야. 전욱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그러나 곧바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야, 전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직을 떠나면 놈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직은 한번 발을 들이면 죽을 때까지 조직원이야. 혜성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전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봐야 해. 방법이 있을 거야. 혜성 스님이 그를 용기 북돋았습니다. 일단 백호연합의 두목에게 직접 이야기해보자. 전욱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러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웅전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너무 오래 계십니다. 저희도 들어가겠습니다. 부하 최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전욱은 긴장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 더 이상 있으면 의심받을 거야. 혜성 스님이 전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전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욱은 대웅전 문으로 향하다가 뒤돌아 혜성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야, 오늘 고맙다. 전욱이 대웅전을 나서자마자 부하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전욱은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일단 돌아간다. 닥쳐, 명령이다. 이 부하들은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내내 전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대웅전 안에서 혜성 스님은 한참 동안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선제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혜성 스님,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혜성 스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전욱,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욱이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다시 한번 생사의 기로에 놓일 것임을. 전욱이 혜성 스님을 등지고 범어사를 떠난 후 사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욱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백호연합의 사무실에서도 잠이 든 척하는 밤에도 내내 고뇌했습니다. 혜성 스님이 던진 질문은 그의 굳은 심장을 쉼없이 찔렀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 도망쳤는데 왜 지금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직을 떠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더 이상 파멸의 길을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혜성 스님에게 상의하기 위해 다시 범어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홀로였습니다. 범어사 대웅전 문 앞에서 전욱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래야, 나다. 전욱이다. 문이 열리고 혜성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자 왔구나.
그녀의 얼굴에 작은 희망의 빛이 번졌습니다. 혜성 스님은 전욱을 대웅전 안으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전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미래야, 사흘 밤낮을 생각했어.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왜 원래 조직을 떠났는지. 혜성 스님은 감격하여 전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전욱이 고개를 끄덕이자 혜성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전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직을 떠날 거야. 정말로? 혜성 스님은 기쁨에 차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잘 됐어? 내가 도와줄게. 전욱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백호 연합은 쉽게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시도해 봐야겠지. 우선 두목에게 직접 이야기해 볼 생각이야. 전욱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선제 스님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와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제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제 스님.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전욱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품어주십니다. 혜성 스님이 전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욱,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자.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웅전 밖에서 거칠고 급박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오는 소리였습니다. 전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웅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백호 연합의 두목인 배태식이 조직원 몇 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배태식은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얼굴 전체에 흉터가 있었고 특히 입가에 큰 상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이, 전욱,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배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두목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전욱은 당황하여 일어섰습니다. 네가 영 미덥지 못해서 따라왔다. 배태식은 대웅전 안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네가 이상했어. 절은 그대로 두고 혼자 자꾸 딴 생각이나 하고. 그는 혜성 스님을 발견하고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 예쁜 여승 때문이었나. 두목님, 그건 아닙니다. 전욱이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배태식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닥쳐, 이 새끼야. 너, 이 여자와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냐? 전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를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군. 배태식이 전욱에게 천천히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너, 이 여자한테 홀린 거지? 이 여자가 널 유혹했나? 그런 거 아닙니다, 두목님. 전욱이 당황하여 외쳤습니다. 대웅전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태식과 조직원들은 모두 전욱을 응시했습니다. 뭐라고? 배태식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직을 그만두겠다고? 예. 전욱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미친 새끼가. 배태식이 전욱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전욱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감히 어디 가고 싶다는 말을 짓거려. 감히. 배태식은 전욱을 계속 걷어찼습니다. 가게 해달라니. 뭘 가게 해달라는 거야. 혜성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전욱 씨가 그만두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남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혜성 스님은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자유? 배태식은 비웃었습니다. 이 여승, 정말 세상 물정 모르네. 조직원들도 킬킬거렸습니다. 배태식은 혜성 스님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절이 아니라 조직이야.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 전욱은 다시 혜성 스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혜성 스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둘이 정말 한패였군. 배태식은 두 사람을 경멸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조용히 살겠습니다. 전욱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경찰에 불면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배신자는 죽여야지. 배태식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놈들도 함부로 딴 생각을 못하도록. 조직원들이 전욱을 둘러쌌습니다. 혜성 스님이 배태식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배태식은 혜성 스님을 자세히 보더니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배태식이 혜성 스님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전욱을 풀어줄 테니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무슨 부탁입니까? 혜성 스님이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나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 바로 이 대웅전에서. 순간 대웅전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전욱의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만둬. 배태식은 전욱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혜성 스님에게 다가섰습니다. 어때? 쉽지 않나? 나와 하룻밤을 보내면 전욱도 살고 너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배태식이 혜성 스님의 턱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이 더러운 새끼가. 그 순간 전욱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배태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뭐? 배태식이 당황했습니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 전욱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서 봉인되었던 비밀 훈련소에서의 훈련 기술이 깨어났습니다. 전욱은 배태식의 손목을 비틀어 그를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배태식이 바닥에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전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혜성 스님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위한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욱이 배태식을 매다 꽂은 순간 모든 조직원들이 일제히 전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전욱은 이미 평소의 행동대장이 아닌 설산훈련소에서 5년간 단련된 최정계 전투 요원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 봉인되어 있던 근육과 신경은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이는 최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며 전욱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전욱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왼손으로 최우진의 손목을 낚아채고 오른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뼈가 뒤틀리는 소리와 함께 최우진은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이 뒤에서 전욱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전욱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어 그를 어깨 너머로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쿵! 조직원의 몸이 대웅전 바닥에 거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바닥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이 오른쪽에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전욱은 왼팔로 그의 다리를 막아내는 동시에 오른손의 손날로 그의 목 옆 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나머지 조직원 하나가 대웅전 구석에 있던 낡은 목탁채를 야구 방망이처럼 휘두르며 전욱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전욱은 두 팔로 목탁채를 막아내었고 순간적으로 손목을 비틀어 목탁채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목탁채로 조직원의 무릎을 정확하게 후려쳤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조직원 하나가 품속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고 전욱의 옆구리를 향해 찔러왔습니다. 전욱, 그 순간 혜성 스님이 움직였습니다. 혜성 스님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칼을 든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 조직원의 어깨 뒤쪽 혀를 눌렀습니다. 으구! 조직원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성 스님은 그의 팔을 비틀어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듯한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전욱은 놀라 혜성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래야, 5년이 지나도 실력이 죽지 않았구나. 이제 남은 2명의 조직원들이 동시에 전욱과 혜성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전욱과 혜성 스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치 5년 전 설산 훈련소에서 함께 훈련을 받던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연계 플레이를 이루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조직원은 전욱이 상대했고 오른쪽에서 오는 조직원은 혜성 스님이 맡았습니다. 전욱은 조직원의 주먹을 피하고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조직원이 몸을 웅크리자 전욱은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동시에 혜성 스님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발차기를 손으로 받아낸 후 그의 다리를 잡고 비틀어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두 조직원은 동시에 나뒹굴었습니다. 배태식이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그는 칼을 손에 쥐고 혜성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날이 혜성 스님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혜성 스님은 몸을 옆으로 틀어 칼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배태식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배태식은 수년의 야쿠자 생활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대쪽 주먹으로 혜성 스님의 얼굴을 가격하려 했습니다. 전욱이 재빨리 달려와 배태식의 주먹을 막아섰습니다. 두 남자는 격렬하게 뒤엉켰습니다. 배태식이 무릎으로 전욱의 복부를 차려 했지만 전욱이 발로 막아냈습니다. 전욱은 배태식의 목을 잡아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끝이다, 이 자식아. 그러나 배태식은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두었던 작은 칼을 꺼내 전욱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습니다. 혜성 스님이 이를 보고 재빨리 배태식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악! 배태식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전욱과 혜성 스님은 동시에 배태식을 제압했습니다. 전욱이 배태식의 팔을 비틀어등 뒤로 돌리고 혜성 스님이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배태식은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배태식은 코피를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전욱은 배태식의 등에 무릎을 올려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대웅전 바닥에는 9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의식을 잃었고 어떤 이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전욱과 혜성 스님은 나란히 서서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조금 헐떡였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2번 다시 이 장소에 발을 들이지 마라. 전욱이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방에서도 완전히 사라져. 만약 이 근처에서 다시 당신들을 본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혜성 스님 역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태식과 조직원들은 비틀거리며 대웅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대웅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전욱과 혜성 스님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미래야, 전우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선제 스님이 감동하여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분을 도와주셨군요. 선제 스님, 감사합니다. 전욱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무슨 말씀을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품어주십니다. 혜성 스님이 전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욱, 우리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응, 미래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육체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전욱과 혜성 스님이 서로를 굳게 껴안은 후 대웅전에는 깊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찾은 것은 5년간 찾아 헤맸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선제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분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욱은 그 기간 동안 범엇에 머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혜성 스님과 선제 스님과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리고 흩어진 경전을 정리하고
엉망이 된 대웅전을 청소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반복되는 사찰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잊고 살았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것은 힘과 폭력이었지만 이곳의 평화는 외부의 강압이 아닌 내면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폭력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심장이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욱이 혜성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래야, 나도 중이 되고 싶다. 혜성 스님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정말? 전욱? 응, 너와 함께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혜성 스님은 기뻤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욱, 중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알잖아. 알아. 하지만 진심이야. 전욱의 눈빛에는 그가 처음 조국을 떠날 때 가졌던 것과 똑같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어.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전욱이 출가하는 날이 왔습니다. 선제 스님이 직접 전욱의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삭발을 위해 가위 소리가 대웅전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한 올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욱은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덤덤하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이미 과거의 행동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혜성 스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을 잃었던 동료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에 대한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전욱, 후회하지 않아. 혜성 스님이 물었습니다. 전혀. 전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래 조직에서 벗어나 꿈꿨던 진정한 자유인 것 같다. 머리를 모두 깎고 회색 승복을 입은 전욱은 혜성 스님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전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래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꿈꿨던 한국에서의 삶은 아니잖아. 혜성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지. 평범하게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고 가정을 이루고 자유롭게 사는 것. 하지만 전우가 혜성 스님이 전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했던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올바른 삶을 살 수는 있게 되었어. 전욱은 혜성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삶이라 혜성 스님이 이어갔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힐 필요도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욱이 혜성 스님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쁘지 않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선제 스님이 전욱에게 새로운 법명을 수여했습니다. 이제부터 공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공평이요? 예. 치우침 없이 공평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전욱, 이제 공평 스님이 되셨습니다. 전욱, 아니 대덕 공평 스님은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제 스님, 좋은 이름입니다. 해질녘 대웅전에 밝혀진 촛불의 불빛 아래 혜성 스님과 대덕 공평 스님은 나란히 부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혜성 스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평화를 찾게 해주셔서. 대덕 공평 스님 역시 벅찬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대웅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배를 마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촛불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우리 정말 먼 길을 돌아왔구나. 혜성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결국 우리가 찾아 헤매던 곳에 도착했어.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녹아 있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려 했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올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은 두 사람. 우리의 삶 역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구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